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뉴스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이 GPT-3에 관한 철학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는 이 미국의 기사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특이하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사적으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따라왔는가 등의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뉴스가 있을 때마다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한 부류의 학자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9명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기사이고요. 인상 깊은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의 힘을 빌렸습니다.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강의 윤곽을 잡게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Philosophers on GPT-3 이 기사는 애닛 짐머만이라는 이 객원 편집자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분도 철학자입니다. 요 아만다 아스켈? 뭐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철학자인데 오픈 AI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 오픈 AI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이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보시기에 GPT-3는 맥락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정체성 또는 심령 상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식별했지만 이 훈련된 데이터가 다양한 사람들, 주체로부터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관된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이고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면 스스로를 사라라고 부르며 과학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밥이고 과학은 모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은 스스로를 밥이라고 지칭하고 과학에 대해 불리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글에서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표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까를로스 몬테마이어 뭐 이름은 대충 읽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철학 교수고요. 핵심 질문은 언어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미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언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적절한 만족을 위해 환경에 의존하는 표현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환경에 내재된 인지 능력을 가진 행위자만이 이러한 욕구를 갖고 만족을 돌본다. 그러니까 저 언어적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고 거기에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의미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을 뛰어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언어는 환경의 측면, 상호 기대, 행동 패턴에 대한 공동 관심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물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되는 주의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이 주의는 지능형 언어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GPT-3와 같은 AI는 진정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민감하고 선택적인 주의 루틴을 개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고 그 글의 패턴, 어떤 통계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제 패턴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 과대 광고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셰넌 벨러, 에든버러 대학교의 데이터 인공지능 윤리학과의 교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0세기 후반에 AI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철학적인 어떤 그 학문이라는 이 철학이 20세기 후반 AI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이 AI 기술이라는 이 말을 끌고 와서 이 철학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드레이퍼스의 저작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컴퓨터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 드레이퍼스는 AI의 장애물이 성능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고립된 행동에서는 이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GPT-3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해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이다. 노동은 역사나 궤도가 없는 계산 모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전 작업에 묶이지 않은 데이터풀에서 새로운 의미를 끝없이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일 뿐이다. 반대로 이해는 평생의 사회적 노동이다. 세상을 구성하는 타인, 사물, 시간 및 장소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의 유대를 구축, 수립 및 강화하면서 매일 수행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러니까 언어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타인, 사물, 시간 및 장소에 우리를 고정시킨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PT-3가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즉흥 연주는 세상에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고립된 행동 유형의 데이터 중심 추상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차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먼저 이제 긍정적으로 GPT-3에 대해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지능과의 비교에 있어서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GPT-3의 능력은 적어도 지능이 행동 반응으로 측정되는 경우 최소한 약한 형태의 지능을 시사합니다. 의식에 관해서는 302개의 뉴런을 가진 벌레가 의식이 있다는 생각에 나는 개방적이고 따라서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GPT-3도 의식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나는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302개의 뉴런을 가진 벌레가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GPT-3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차머스도 중요한 문제는 이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것의 말을 인식과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은 이런 의미에서 말을 인식과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완전하지 않은 순수한 언어 체계가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통계적 연결을 만드는 것만으로 정말 행복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기호들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GPT-3와 그 후계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해에 대한 개념을 세분화하고 재설계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타 대학의 철학 교수인 티 응구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그 넷플릭스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와 같은 내러티브는 우리를 다른 감정적 관점에 노출시키고 우리의 감정적, 도덕적 민감성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게 다수결에 의해서 그게 우리를 이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만남, 색다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면서 그 거울 속에 갇히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과 예술의 영역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대체 감정적 관점의 전송과 같은 예술적 가치의 이러한 미묘한 차원을 쉽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여 시간과 사람들이 그것을 열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만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게임 같은 것들도 제작자를 위해선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중독성은 게임의 가치에 대한 축소된 설명이다. 게임은 우리를 위해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해 탐구하고 숙고하고 논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창의성과 자유로운 놀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들이고 측정하기 쉽고 최적화하기 쉬운 것은 중독성이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들 때도 전적으로 사용자의 기기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에만 전념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교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GPT-3도 보는 겁니다. GPT-3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훈련 데이터만큼만 우수하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일부 민감하고 미묘한 값에 대해서 미묘한 값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고 캡처하기 쉬운 대상을 중심으로만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은 우리를 미묘하고 풍부한 것보다는 중독성 있고 우리가 폭식하게 만드는 어떤 잔인하고 단순한 예술적 가치로만 이끌 것이다. 그래서 GPT-3는 매우 강력한 엔진이지만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한 대상을 겨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 짐머맨, 요크대학의 철학 강사고요. 다른 형태의 AI와 기계학습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역사적 편향과 불평등의 패턴을 반영한다. GPT-3는 우리가 말하고 쓴 많은 것들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결국 인종적, 성별적 편견을 포함한 그것들만을 재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들이 쓴 텍스트를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GPT-3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왜곡이 더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PT-3와 같은 도구를 인간에게 더 가깝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만 따져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계의 의식과 이해의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튜링 테스트의 맥락에서는 인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인간을 벤치마킹해야 하는가? 그 분야에서의 우리의 실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형편이 없었다. GPT-3와 같은 언어 모델이 우리를 정의에 더 가깝거나 멀어지게 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사회적 현상을 암묵적으로 바람직한 기준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접근법은 질문하는 것이다. 이 일련의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어진 영역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어떻게 권력을 이동시키거나 강화하는가? 의사결정의 질을 위해 최적화하기보다는 문제 공간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이 우리를 정의에 더 가깝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나리니 요크대 철학과 부교수고요. GPT-3의 본질을 이 한 줄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GPT-3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GPT-3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기계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수백만의 마음의 내용을 통계적으로 추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뒷단에서의 트윗 그리고 지적임이 결국에는 인간이 고유하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쓴 그런 글과 통계적으로 결합된 이 메아리에 구별할 수 없는 혼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볼 때마다 글을 볼 때마다 이게 사람이 쓴 것일 수도 있고 GPT-3가 쓴 것일 수도 있게 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별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거나
당신의 말을 읽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고도 당신의 말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소외감을 느낄까요? 해방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마치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이 철학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론조사와 오버튼 창에 스스로 적응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영향력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각자의 철학자들이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구별할 수 없게 될 거고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MIT 철학과 부교수인 저스틴 쿠, 이 교수님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댓글에서도 막 이제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일단은 both speak 노력이 규제되어야 한다. 이 both는 앵무새가 하는 의미에서만 말한다. 그들은 의사소통의 의도가 없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나 생각을 표현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언론이라든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은 진실한 주장을 진지하게 듣고 관여할 수 있어야만 잘 작동한다. 열등하다, 알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잘못된 믿음이 팽배해 있어 특정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진지한 논의에서 배제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짜뉴스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확대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뭐 사실 GPT-3가 만들어낸 문장들을 보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럴듯해 하면서도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아무 말 대잔치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따져보거나 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무분별하게 아무 메시지나 만들어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봇들이 시장의 이 대화를 탈선시키고 특정 목소리가 그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봇스피크를 규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막 마구잡이로 막 GPT-3가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통용이 되면 인간의 어쨌든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뭐 10개 보는 사람이 20개를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10개를 이 가짜 뉴스를 봤다라면은 거기에 진실된 목소리는 또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봇이 대규모 오보 캠페인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면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에서 배제된다. 가장 열렬한 언론 자유의 옹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잘 작동하는 아이디어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보스피킹과 정치 광고에 대한 지출은 규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헨리 쉐블린 캠브리지 대학에서 AI와 동물의 마음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GPT-3는 국가 또는 기업 선전 및 가짜 뉴스의 자동화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을 선전하는데 그리고 가짜 뉴스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산업에서 인간을 대체한다. 그리고 시험 및 에세이 과제에서의 부정행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시스템은 또한 교육 데이터에 있는 편견의 유산인 거친 인종차별적 및 성차별적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GPT-2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조정된 것처럼 GPT-3도
곧 딥페이크 사진과 동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GPT-3는 AI에 관련된 윤리학자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는 화제에 이 초대형 유조선의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GPT-3와 같은 기술의 부상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와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도구의 영향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인문학 분야의 더 많은 학자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기술 전문 지식과 이해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극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철학자들이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또는 물리학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계학습 기술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적다. 인공지능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의 마법일 수도 있고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분열이 증가하고 있다는 C.P. 스노우의 유명한 경고는 우리가 두 가지 문화 문제의 직면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보인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해하는 이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맥락 없이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듣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기사를 살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기사니까 한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